자,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내서 트럼프 스타일을 잘 아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상현입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요. 이 트럼프가 과거 이 북한에 선제 타격을 해야 한다. 김정은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예. 발언한 인물들을 외교안보 투톱에 지명했는데 자, 북한 김정은으로서는 좀 달갑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에겐 또 어떤 영향이 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사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죠. 둘 다 힘을 통한 평화, 힘에 의한 외교를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강경책을 구사하라고 요구할 거고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책을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티포테 작전으로 전술로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외로 북미 간의 협상의 돌파구가 열려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두 분 이 후보자들이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강경책을 구사할 겁니다. 그럼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경쟁화되면 될수록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가져라라고 요구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이전을 그만둬라.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방어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에도 쓰겠다. 이런 식의 요구를 있을 때 우리의 입장이 좀 난처해질 수 있고요. 또 의외로 중국이 우리에게 다가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보고 그에 맞춰서 우리의 대응 전략을 맞춰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과 북한 그리고 북한과 중국 뭐 다 같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과거 1기 때는 김정은과 친밀하게 지내서 브로맨스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은 이번엔 또 다를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과거의 만남이 트럼프에게 뭐 이득이었지만 김정은에겐 좀 손해였다 이런 얘기인데 두 인사는 좀 인물은 언제 좀 만나리라 예상하십니까? 저는요, 이 트럼프 일기 때 브로맨스라고 했던 거를 자세히 보면요, 그 브로맨스가 거저온 게 아닙니다.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로 온 겁니다. 2017년 당시에 트럼프 일기 정부 때 북한은 각종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한 간의 판문점 평화선언이 있었고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임기 때도 북한인 어떻게든 트럼프 임기 4년 동안에 반드시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을 받겠다라는 전략으로 나올 겁니다. 김정은은 처음에는 미국에 대해서 추파를 던질 겁니다. 추파를 던지다가 안 되면은 각종 군사적 도발로 올 거다. 특히 최근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사를 파병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ICBM 재진입 기술 같은 것을 이전받으려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미국의 NY, 뉴욕이든 LA를 마음대로 때릴 수 있는 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도 북핵 동결과 ICBM 폐기로 타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다. 이게 가장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위험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북한이 좀 도발이 먼저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미국의 외교 정책이 일단 미국 우선주의 기조로 되돌아갈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뭐 자체 핵무장론, 뭐 추진론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걱정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당장 핵무장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핵무장 하면은 국제적 경제적 고립을 자초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가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북핵 폐기가 아니라 북핵 동결로, 북핵 관리 정책으로 미국 조야의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북한이 결국 트럼프 행정부하고 협상을 통해서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을 때 우리의 옵션은 뭐냐? 우리의 옵션은 결국은 우리도 제한적 조건부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해서 우리도 같이 핵무장을 하고 핵무장한 다음에 동시에 폐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1기 때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면서 북핵 폐기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한테 핵무장을 시키는 것도 괜찮겠다. 또 심지어 트럼프의 최측근 중에 하나인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보도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한국의 핵무장
자체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외로 제한적 핵무장으로 우리의 어떤 이 협상의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 제한적 핵무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한적 핵무장론 말씀 들어봤고요.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화두입니다. 우리 정부가 얼마 전 이 바이든 정부와 1조 3천억 원대 협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10배를 더 내라 하는 입장인데 이게 현실화될지, 그럼 또 우리가 예, 예.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궁금합니다. 방위 분담금이요. 트럼프가 1987년도부터 정치를 시작합니다. 정치를 시작하면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방위 분담금에 대해 엄청난 집착과 집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기 행정부에도 당시에 우리가 10억 달러 미만을 냈는데 50억 달러로 5, 6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기 정부 곧 시작하는데 최근 10월 중순에 트럼프 후보자가 한국은 머니머신이다. 또 방위 분담금 100억 달러를 내라. 14조를 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1조 3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재협상이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거나 특사를 통해서 우리가 머니머신이 아니라 정말로 미국의 글로벌 아태 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핵심 파트너고 한미일 군사 협력이야말로 중국 견제나 글로벌 아태 전략에서 가장 필요한 전략임을 동맹임을 가르쳐 줘야 되고요. 우리가 작년에 미국에 투자한 액수가 215억 달러입니다. 가장 많은 액수를 투자한 외국 국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경제 동맹이다. 이런 것을 소위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측근이나 의회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설득을 했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가벼운 질문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거 국회 외통위원장 하시면서 트럼프와 특별히 좀 인연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뭐 측근과의 에피소드랄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지난해 경남 창원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뒤 영 씨가 저 질문이 관장 인사에도 네, 트럼프와 과거 좀 인연이 있으셨는지 현장에 좀 소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트럼프와 과거 인연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예. 검찰 조사에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세히 봤고요. 어떤 막말꾼이 아니라 정말로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노련한 정치인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셨습니다. 물론 칭찬을 하면 대단히 좋아하고 또 쇼맨십 이런 것도 강하죠. 엄지척 같은 것도 잘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주변 측근들 제가 방위 분담금 협상 때 제임스 리 씨 상원 외교위원장이죠. 상원 외교위원장을 만나보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타고난 협상가다. 기브 앤 테이크로 해서 50억 달러에 대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클 켈리라고 미 공화당 소위 말해서 코리아 코커스 의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펜실베니아 출신의 8선 의원인데 이 사람도 유연성을 발휘하면 협상이 잘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충분히 이러한 문제를 정책 협상을 통해서 타결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현장에 좀 소음이 있어서 크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와 윤 대통령의 합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두 인물, 우리 두 양 정상 케미가 좀 잘 맞으리라 좀 보십니까? 저는요 케미가 엄청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통이 크고 또 거침없는 스타일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한일 간의 이 악화된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통 큰 스타일로 열어갔거든요. 제가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보면은 그 저서 중에 거래 기술, The Art of the Dea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일조가 뭐냐? Think Big입니다.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I like thinking big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통 크게 서로 승부사적 기질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방위비 협상금 분담금 문제에 있어서 여러 현안 문제에 있어서 통 크게 승부사적 기질로 어떤 돌파구를 열어낼 수 있다. 케미가 잘 맞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윤 대통령이 그러한 노력이 일환으로 8년 만에 골프 연습도 시작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빨리 트럼프 만나서 골프 외교 시작해야 된다고 좀 보십니까? 골프 얘기도 좋고 뭐도 좋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빨리 어떤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하다. 골프라는 게 골프를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어떻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광으로서의 그 취미에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예전에 아베 총리가 2016년 11월 달 트럼프 당선이 되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9일 만에 달려가서 $7,000짜리 홈마 골프채를 선물을 하고요. 두 분이 엄청난 이 브로맨스를 갖게 됩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오바마 현직 대통령 만나지 않고 두 분만의 브로맨스를 갖게 됐고 각종 골프 회동 또 만남을 통해서 서로 퍼스트 네임을 불러주는 사이가 됐고요. 그래서 아베 총리의 아태 전략, 아시아태평양 전략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아태 전략에 또 편입되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골프 외교든 뭐든 어떤 트럼프 대통령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여러 가지 어떤 뭐 노하우든 정책이든 기술이든 이것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트럼프에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은 바와 같이 이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보니까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공천을 빌미로 거액을 받았다. 이런 게 검찰의 일단 판단인데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은 이번에 새로 나온 게 검찰이 이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서 돈 봉투 받았다. 진술을 좀 확보했다는 건데 명 씨는 이 받은 사실 인정했지만 교통비로 받았다. 이렇게 해명하거든요. 500만 원에 대해서. 금액이 500만 원인데요. 네. 이게 처음 나온 얘기 아니고 강혜경 씨도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500만 원 받았다고 이제는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자랑을 했다.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의 소장인 김태열 씨도 네. 그 얘기를 자기도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전부터 500만 원을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았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번에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된 거죠. 돈 봉투가 찍힌 사진이 그렇죠. 있었다. 근데 그 봉투가 코바나 콘텐츠 봉투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찍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500만 원을 왜 받았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교통비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통비는 500만 원 상당히 큰 돈이죠. 그렇지만 돈을 줄 때 이게 무슨 명목으로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때 그렇죠. 보통 수고비예요, 교통비 하세요 이렇게 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500만 원이 교통비라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간에 윤 대통령의 어떤 당선이랄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어떤 통화랄지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수고비를 줬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언론에 보면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에 관한 돈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 하는데 지금 돈이 3억 7,500만 원 상당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액수긴 그리고 여든을 한 차례 했다는데 이건 여론조사와 좀 관련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사적으로 여러 가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줬기 때문에 경선 이전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줬는지 감사 비용. 모르겠지만 일단 이것도 왜 받았는지를 명태균 씨가 워낙 이전에 말의 신빙성이 없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명태균 씨 이와 관련해서 던져준 액수랄지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취지로 좀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 나오고 있는데 김상일 대변인 네. 일단은 돈 봉투의 구체적인 수령 시점, 명목 말씀하셨지만 하나씩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김건희 여사 대통령 부인입니다. 네, 당선인의 부인이었고 그다음에 후보의 부인이었고 어쨌든 유력한 잠재 후보의 부인이었고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요.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어요. 검찰총장의 부인이었고 그런 분이 민간인에게 돈을 500만 원을 줘요. 일반 국민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죠?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위치의 신분의 어떤 권한이나 권력이나 영향력이나 이런 차이를 놓고 보면은 네, 그냥 봉사를 받을 수 있는 거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하고 관련이 없으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많이 줄 수는 없으니까 500만 원 정도로 성의 표시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단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돈을 500을 준 거는 굉장히 이상한 거죠. 뭔가가 뒤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뉴스가 나온 공천 대가 내지는 이런 것들과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럼 이거를
국민들이 막연하게 의심을 하는 거를 누가 풀어줘야 되는 겁니까? 대통령 내지는 여사 내지는 검찰이 풀어주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의 권력이에요. 그 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 내지는 의구심, 불법에 대한 의혹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이 대통령을 신뢰하고 함께 국정 운영에 따라서 이 나라를 운영해 가는데 협조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검찰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여사나 대통령이 좀 솔직하고 진솔하고 투명하게 전후 정황에 대해서 상황과 정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해명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말씀하셨으니까요.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이혁재 기자 리포트 말미에 보면은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마친 후에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라고 나왔거든요. 김광삼 변호사님. 뭐 계속 조사가 이어진다고 하면 대통령 부부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원래대로 하면 이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500만 원 자체가 여론조사의 어떤 대가로 뭐 주어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500만 원의 이유가 뭐냐가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이게 공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대통령이랄지 대통령 부부까지 불러서 조사하기는 그건 뭐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500만 원이 사실 뭐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강혜경이랄지 김태열 씨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 당시에 뭐 교통비 명목으로 500만 원 받은 것처럼 이 얘기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돈의 자체가 만약에 지금 강혜경 씨는 계속적으로 명태균할지 대통령 부부에게 불리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500만 원이 여론조사 대가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김 여사로부터 500만 원 여론조사 대가로 받았다고 하더라. 이렇게 명태균이 이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취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500만 원 받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론조사와 관련성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또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면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영분위까지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이 정치권의 가장 최대 이슈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막판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선고 수위를 두고서요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는데요. 관련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1심 선고 80만 원을 낼 것 같아요. 법원에서도 엄청난 부담감을 느낄 겁니다. 뭐 지금까지 드러난 그 재판에서 드러난 것만 봐도 1심에서 유죄가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당선 무효라면 벌금 100만 원 100만 이상. 원 이상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15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요. 법조인 출신이신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법조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당원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무죄라고 확신합니다. 25일 날 위준교사 1심 선고 앞두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것도 어떻게 다르게 얘기했거든요. 부인 김혜경 여사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이 판결이 이 대표 판결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영향은 전혀 없죠. 네, 보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따라서 이 대표뿐만 아니라 뭐 차기 대선 구도, 뭐 정치권이 굉장히 요동칠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계속 지켜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유죄냐 무죄냐도 관심이고 또 하나 재판부가 벌금 100만 원 넘길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당선 무효형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촉각이 관심되고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이 변호사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유죄냐 무죄냐 여부 그리고 벌금 100만 원을 넘을지 말지 여기에 대해 또 정치권들 많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뭐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만약 유죄가 된다고 한다면 형량이 100만 원 이하냐 100만 원 이상이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00만 원의 기점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 다음 대선 못 나오잖아요.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343억을 또 물어내야 하는 이런 상황이 434억이죠. 예. 이걸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10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 사건이 유죄를 전제로서 얘기한다면 사실은 벌금형 사안은 아니에요. 지금 윤상현 의원이 뭐 100만 원 이하인 80만 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회의원 선거랄지 아니면 지자체 선거랄지 뭐 귀체의원,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건 전국적인 대선에 관련된 사항이고 네. 전 국민을 상대로 사실은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유죄를 전제로 한다고 네. 하면. 그리고 이 사안 자체를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무죄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에 100만 원 이하 선고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유죄가 선고되면 적어도 금고 이상형,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형이다 얘기했는데 뭐 법정에서 그런 실형이 아니고 집행유예 이상 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상일 부대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그리고 또 그 법원의 그 자료를 전부 다 제가 검토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개인적인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제가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설문 개인적인 차원의 설문을 좀 해봤어요. 네, 해봤더니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뭐 무죄나 100만 원 이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네. 뭐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통화한 분들은 그렇게 예측을 했고요. 그러니까 무죄를 예측하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유죄를 예측하신 분도 계셨는데 유죄를 예상하신 분들은 100만 원을 넘지 않을 거라는 게 모든 분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뭐 지금 김광상 변호사님의 얘기와는 좀 달라서 뭐 어떤 부분에서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다른 판단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 재판을 생중계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실제로 민원들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려졌는데 조금 전에 재판부가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 여권에서 굉장히 요구가 많았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적절하다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지 않는데 생중계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이재명 대표가 나는 무죄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중계를 통해서 나의 억울함을 벗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운명에 있어서 무죄 받으면 이게 엄청난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그러한 선거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이 공개적으로 나는 생중계 동의한다. 그래서 생중계하고 공개하자.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면 그걸 명시적으로 재판부에 동의하겠다고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재판부에서 당연히 이걸 공개를 했겠죠. 근데 지금 장외 집회를 비롯해서 뭐 무죄 촉구대회 하고 그다음에 서초동에서 또 5천 명 모여서 또 무죄 촉구 집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생중계하겠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생중계를 불어냈는데 혹시 뭐 최종심 3심 같은 경우에는 뭐 생중계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 생중계를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봐야죠. 재판부가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대권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예. 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겠지만 그때는 뭐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검찰이 공작을 하고 소설 같은 걸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는 무죄를 확신하면 자기가 생중계를 하자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생중계를 해야 하는데 지금 친명은 거의 단일 대우로서 생중계 반대하고 있잖아요. 망신주기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무죄가 나오는데 왜 망신주기입니까? 유죄가 나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유죄를 전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중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상일 부대변인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생중계 요구가 애초에 무리였던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이라는 게 공방이잖아요. 그리고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거죠. 법관이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방어자 입장에서 무죄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결론까지를 내 주장과 똑같이 예측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불확실성이라는 게 존재하죠. 네. 근데 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걸 가지고 나는 내 주장이 확실하니까 내 주장을 뭐 조금 더 국민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결과까지 확신해 가지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생중계해라. 이렇게 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걸 놓고 판단하더라도 좀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이 이 결과에 대해서 예측한 거와 제가 뭐 개인적인 설문 차원에서 들은 법조인의 이야기와는 또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 확실한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불리할 게 없으니까 공개 재판을 했겠죠. 근데 100% 확신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방어의 차원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고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게 100% 확신하면 해라라고까지 확장해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좀 반대를 하는 거라고 저는 네. 보고요. 또 하나 법원이 지금 이것을 불허한 것은 재판을 하는 판사들도 지금 그 정치적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고 그 어떤 뭐랄까요?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입돼 가지고 이게 격화가 돼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예.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겠죠. 그래서 판사들의 인권 차원에서도 이것은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판사들 관련해서 김광선 변호사님이 네. 법원 이 대표 1심 재판 맡은 판사들에 대해서 신변 보호를 뭐 강화하기로 했다는데 혹시나 뭐 야당 지지자층에서 다른 결론이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와 다른 결론이 나왔을 때 위해를 좀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려돼서 그런가 봅니다. 그렇죠. 일단 뭐 정치는 양극화돼 있잖아요, 굉장히. 그런데 이게 이제 유죄 무죄냐에 따라서 다음 대선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 이재명 대표가 속해 있는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여기에 이제 몰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만약에 결과 자체가 유죄 판결이 나고 또 선고의 형량이 본인들이 생각보다도 훨씬 높은 형량이 나오면 또 5천 명 정도가 서초동에서 또 집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명의 어떤 판사가 굉장히 위협적이고 경우에 따른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지금의 어떤 행태로 보면 굉장히 강성 지지층에 극렬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일단 판사를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법원에서 이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신변보호 요청에 들어가는 거죠. 네. 어쨌든 그리고 이 결과적으로 뭐 유무죄 그리고 당선 무효형 이 100만 원이 나올 걸 기준으로 해서 또 하나 말씀드려볼 게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당선 무효형 받게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434억이라는 부분을 대선 때 썼던 그렇죠. 비용을 네. 민주당이 좀 토해내야 된다 이렇게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민주당이 여러 꼼수를 써가면서 피해갈 수 있다 미납을 네.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민주당이 가압류 등 뭐 선제적인 보전 조치를 좀 주장하고 있거든요. 뭐 전제로 하는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뭐 정치적인 공세죠. 그거는 왜냐하면 아니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그걸 안 하면 법과 제도에 의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강구했는데도 못 한다면은 그거는 그거에 따르는 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또 져야 되겠죠. 정당은 정치적인 책임까지 포함해서 져야 될 것이고 국가는 그걸 못한 무능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큰 의미가 없다. 하나 의미를 두자면 그냥 정치 공세를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쨌든 뭐 내일과 모레 뭐 데시벨 강도가 굉장히 최고도에 달할 거다라는 정치권 소식 저희가 한번 만나봤고요. 네, 지금부터 사건 사고 소식 하나씩 볼 텐데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이 화천 토막살인의 육군 장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제 구속 송치가 됐는데 조금 전에 강원 경찰청이 신상 공개를 했어요.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양광준이고요. 나이가 38살입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이름, 얼굴, 나이까지만 공개가 되고요. 조금 전 10시 강원경찰청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양지민 변호사님, 이 심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뭐 한 일주일 됐나요? 한 6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좀 늦춰진 이유가 뭡니까?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네. 사실 심의 결과는 이제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광준 본인이 사실상 이의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유예 기간을 일단 경찰이 두게 됐고요. 그 사이에 이제 그 집행정지 신청, 가처분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사실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법원에서는 이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네.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예 기간 동안 이제 잠깐 공개하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신상 정보 공개 자체가 좀 미뤄진 느낌이 있습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 이름이 양광준 38살이고요.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서 살인, 시체 유기,
시체 손괴 혐의로 어제 구속 송치가 됐고 오늘 조금 전에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양재인 변호사님 어제 사실 이 양광준이 피의자 이름 얼굴이 신상이 사실 인터넷에 다 유포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일부 유튜버들이 온라인상에 이 양광준의 신상에 대해서 이미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가정이 있고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이제 직장에서는 평판이 어땠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 이제 온라인상에 유포를 했는데요. 뭐 문제가 안 됩니까 이런 것들?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을 살인 살인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그 사람의 이제 명예를 훼손하는 그 발언 자체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더불어서 사실상 개인의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뭐 사진,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한 사람의 개인 정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사적 응징 내지는 사적 보복의 형태로서 이렇게 수사기관이 심의를 통해서 공개하기 이전에 사인이라고 볼 수 있는 유튜버가 이렇게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뭐 혹시나 양광준이 그 공개한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의 비난과 함께 가족에 대해서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정보들이 함께 유포가 됐거든요. 충분히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가 정의를 구현하겠다라는 이름 아래 이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그리고 김은배 팀장님, 이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가 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이 차 안에서 그런 일을 벌였냐 많은 추측을 저희가 했고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때 얘기를 다 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보니까 둘이 결국엔 내연 관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조사 과정을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 예. 그 피의자 양 씨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있는 기혼자고 피해자는 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둘 사이는 이제 뭐 내연 관계를 보고 있는 건데 기혼자와 미혼자니까 불륜이네. 불륜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근데 수개월 전부터 아마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헤어지는 문제에서. 그러니까 사건 당일도 출근할 때 다툼이 있었고 아마 그 살해 시간이 오후 3시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다툼하다가 살해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 28일 같은 경우에 아마 그 피의자가 송파사에 있는 다른 부대로 정권이 가는 거고 그 임기제 있지 않습니까? 임기제 그 근무했던 분은 10월 말까지 근무해요.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아마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작년 2023년 7월경에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하던 적이 친해져 가지고 올해 초부터 지금 말씀하신 내연 관계로 발전이 됐는데 내연 관계로 발전돼도 아마 헤어지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다툼 끝에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들은 다 경찰이 일단 브리핑한 내용인 거죠. 그렇죠. 진술 조사를 받거나 조사한 내용을 브리핑한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계획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좀 많은 분들 보기에 분노를 좀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조사할 때 그 피의자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경찰에서 포렌식과 경과를 보니까 그 A4 용지자의 자동차 번호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유저된 그러니까 자기 차량하고 색깔이 같은 차량의 번호판을 유저해가지고 붙인 거예요. 뭔 얘기냐면 시체를 훼손한 다음에 유기할 때 만약에 화천에 갈 때 찍힐 거 아닙니까? 자기 차 번호가 찍힐까 봐서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붙인 것이죠. 치밀했던 것이고 또 그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가족들한테 연락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권고될 때도 피해자의 휴대폰을 사용한 뒤에 그걸 뭐 하수구 배설에 버리면서 파손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치밀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권고됐을 때 이상하게도 부인을 안 하고 시인을 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라 시인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차량 번호판을 유지할 때 사건이 오후 3시에 났는데 당일 아침에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차량을 유지하는 번호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살해를 하고 사체를 유기할 때까지 준비를 했지 않느냐. 치밀하게 그렇죠. 검색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에서 보기에는 틀림없이 계획된 범죄라고 보고 또 프로파일러를 동원해서 확인해봤더니 이 사체를 손괴하고 인간 범행 그 내용이 계획된 것도 맞고 또 그리고 일부 살해 고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은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나와 있는 증거나 사항을 보게 되면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양재인 변호사님, 이 위조 번호판을 사용했다고 지금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이 주어진 겁니까?
일단은 번호판을 위조하는 것 자체도 자동차를 원래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은닉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쨌든 회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이제 법 체계상 이렇게 뭐 살인과 비교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행동이 수반돼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 사실상 형량을 할 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개별행위 하나마다 더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양형에 있어서 반영하는 요소로서 가만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주 상태로 사고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 장가 기자, 형량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심 선고 공판에서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김호중 씨는 지난 5월 서울 압구정동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에 조치 없이 도주해서 6월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네, 양진 변호사님, 이 실형이 나왔고 검찰 구형보다 1년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꽤 나왔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좀 중형을 선고했다라고 보이기는 네.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검찰의 구형량의 뭐 한 절반 정도 내지는 거기에 못 미치는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좀 일반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1년에 못 미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실상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서 일단은 선고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무엇보다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중을 해서 봤던 것은 과연 집행유예형이 같이 붙어서 선고가 될 것인지 여부였는데 예. 일단은 실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기에는 사실상 보석에 대해서도 이제 판단을 안 했던 이유가 사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석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아하. 측면도 사실 있었는데 일단은 2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것은 재판부가 죄질을 굉장히 좀 나쁘게 봤다. 어쨌든 사법 방해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가담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뭐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고 공분이 있었고 또 김호중 씨 사례, 음주 뭐 도주하는 사례들 사람들이 좀 많이 좀 따라하는 현황도 있었는데 그런 면들이 좀 반영도 됐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재판부가 판시를 할 때에도 일단은 택시 운전사를, 그러니까 택시를 충격을 해서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도주를 했다. 그리고 매니저를 시켜서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도록 시켰고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또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가 됐다. 이런 부분들을 다 지적을 했거든요. 이것은 사실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수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음주운전 혐의로 그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사실상 위험운전 치상이라든지 관련 범죄를 선고함에 있어서 양형에 있어서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술타기 수법,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들러서 일부러 고의로 술을 마시는 그러한 행위들도 다 참작이 돼서 양형 요소로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호중 씨 좋아했던 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한번 쭉 상황 한번 지켜보죠. 자, 다음은요. 코미디언 김병만 씨 얘기입니다. 전처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다고 하는데, 자, 장관 기자, 며칠 전만 해도 TV에서 봤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의정부 경찰서에서 지난 7월에 김병만 씨를 폭행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자,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요,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병만 씨 전처 A 씨는 올해 초에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로 다투다가 김병만 씨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병만 씨를 경찰에 고소를 했었는데 자, 그런데 김병만 씨 측에서는 이미 부부가 2020년에 이혼을 한 상태인데 올해 초에 전처가 폭행 혐의로 김병만 씨를 고소를 했다는 점, 또 과거 김병만 씨는 이혼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했는데 대법원까지 갔지만 당시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많은 분들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보니까 7월에 검찰 송치됐다고 경찰 쪽에서 얘기하는데
자, 양진 변호사님, 꽤 좀 이 소식이 좀 유명인 치고는 되게 늦게 좀 알려졌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두 사람이 뭐 언론에 이렇게 대응을 적극적으로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김병만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본인의 이제 뭐 결혼 생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전처가 사실상 반격을 하면서 이게 이제 논란이 시작이 된 네. 것이거든요. 한 방송에 출연해서 김병만 씨가 본인은 2011년에 결혼한 이후에 1년 만에 별거를 시작했고 10년 동안 별거를 한 끝에 소송을 거쳐서 이혼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A 씨는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처의 입장은 나는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그리고 이러한 폭행 장면을 딸이 목격을 한 적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사실상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정폭력에 대해서 고소를 하게 됐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더불어서 별거를 시작했다라는 이 김병만 씨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2019년에 갑작스럽게 본인이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당황하고 황당했다. 본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상 김병만 씨의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러한 주장을 두 사람이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뭐가 진실인지 진실 공방이 계속 양측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자, 김은배 팀장님, 어쨌든 김병만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방송인으로서 이미지 타격이 클 것 같은데 김병만 씨 쪽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렇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는 뭐라고 하냐면 전처가 지금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네. 폭행을 당한 날짜가 사실은 김병만 씨가 해외에 있었다.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되지 않습니까? 현장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지원하는 건 뭐냐면은 아마 이혼 소송 중에 재산 분할이 있었나 봐요. 인정해가 네.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데 재산 분할을 안 해주려고 허위로 신고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태고 그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는데 불기소 송치라고 하는데 아마 불송치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에서 수사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천천히 정확하게 수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 양진 변호사님, 어쨌든 김병만 씨 측에서 사실 무근이다 하면서 뭐 전처에 있었던 얘기들 폭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생명보험하고 호적 정리 비용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꽤 충격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주장은 김병만 씨 측의 이제 변호인의 입장인데요. 네. 일단은 A 씨 전처가 김병만 씨와 사모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성인이 된 딸이 있었어요. 근데 성인이 된 딸을 사실상 김병만 씨의 자녀로 지금 이렇게 등록을 해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파양해가는 조건으로 사실상 30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30억을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병만 씨 모르게 가입된 생명보험이 많은 것도 충격인데 더불어서 김병만 씨에게 지급해야 될 금액이 이자 포함해서 한 20억 원가량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김병만 씨 몰래 빼돌린 재산도 한 10억 원가량 되기 때문에 이걸 합치면 30억 원을 전처가 김병만 씨에게 줘야 되는데 이것을 채무이행하지 않고 딸을 파양해가는 조건으로 내가 져야 되는 그러한 빚이라고 볼 수 있는 30억 원을 탕감해달라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김병만 씨 변호인 측의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김병만 씨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인데 김병만 씨 모르게 가입된 생명보험이 15개가량 있는 것으로 15개요. 확인이 돼서 김병만 씨가 당시에 확인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워낙 좀 많은 얘기가 좀 혼재돼 있고 진실 공방이 좀 클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쭉 지켜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이 만취 승객에게 무차별적으로 택시기사가 폭행당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분노를 하고 있고 공분을 사고 있는데 그 아찔한 영상 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 아저씨. 어머, 아저씨. 파킹하고, 로킹, 아유. 나라. 이 내보다 행위가. 행위는. 사람 이렇게도 죽는구나. 그런 느낌을 굉장히 받았고 제대로 장사는 좀 못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움직일 때마다 끔찍끔찍 놀라고 약간 그런 부러움은 있습니다.
네, 이 뒷자리 승객이 택시기사님을 엄청나게 폭행을 했는데 지금 택시기사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이 방송 전에 모자이크가 되지 않은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보고 왔는데요. 남성 승객이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계속해서 귀 부위를 가격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자, 지난달 19일 경남 창원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승객이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하더니 아예 운전석까지 넘어가서 이 기사님을 폭행을 했습니다. 귀를 깨물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가격하자 기사님이 손으로 좀 얼굴을 막아봤지만 무차별 폭행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기사님도 사실 남성이고 체격이 그렇게 작은 체격은 아닌데 술 취한 승객에게 이렇게까지 폭행을 당하고 보니까 이 손님들이 좀 움직이기만 해도 이제는 깜짝깜짝 놀란다면서 이 개인 택시를 그냥 팔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김은배 팀장님. 트라우마 때문에 택시기사님 앞으로 운행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데요. 매우 힘들죠. 경찰에서는 운전자 폭행으로 입건을 했는데 불구속사를 하고 있고 이 택시 기사분은 트라우마 때문에 아마 택시를 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팔리지도 않고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병원도 못 간다고 하니까 이 사건을 좀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적은 몸무게인 260g으로 태어난 아기 예랑이가 단 1%의 생존율을 기적처럼 극복하고 건강하게 퇴원했다는 소식입니다. 의료진의 축하 속에 퇴원하는 예랑이. 사실 이 예랑이는 엄마 뱃속에서 21주차부터 자궁 내 성장 지연과 임신 중독증이 겹치며 25주 5일 만에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260g 초미숙아로 태어난 예랑이는 태어나자마자 호흡부전, 폐혈성 쇼크가와 인공호흡기 치료와 항생제, 승합제, 수혈까지 고강도 치료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모두의 사랑과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생존율이 1%도 미치지 못했던 예랑이는 10배 이상 늘어난 몸무게 3.19kg으로 198일 만에 건강히 엄마 품에 안겨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헌신적이었던 의료진의 노력, 의료진은 예랑이의 사례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저체중 미숙아의 희망이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어제 축구대표팀의 손흥민 선수와 해외파 주축 선수들이 합류하며 홍명보호가 중동 2연전을 앞두고 완전체를 이뤘습니다. 쿠웨이트전을 앞두고 26명 완전체로 첫 훈련을 치른 우리 대표팀. 대표팀은 오늘 실전 경기가 치러질 자베르 알 아흐메드 국제경기장에서 최종 전술 훈련을 진행하고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11시 쿠웨이트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5차전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특히 화두에 오른 건 손흥민 선수의 합류. 축구 팬들은 캡틴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지난달 있었던 허벅지 부상을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홍 감독은 따로 손 선수와 면담을 하며 출전 시간을 결정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현재 B조에서 3승 1무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우리 대표팀은 내일 14일엔 쿠웨이트와 19일엔 팔레스타인과 맞대결을 펼칠 예정인데요. 우리 대표팀의 무패 행진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